네, 안녕하세요. 구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25회 과총 바이오 경제 포럼 국가 바이오 거버넌스 리셋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ICT 규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제 법률 과로서의 인생의 대부분이 ICT 영역에 있었고요. 쉽게 말하면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산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법률 자문과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2010년대 이후에 저도 모르게 제가 주력했던 분야는 바로 규제와의 전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잘 아시다시피 2010년대 이후 모바일 경제가 열리고 모바일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급속히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질서가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것이 훨씬 가속화된 것이 바로 잘 아시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소위 뉴 노멀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초연결, 비대면, 초개인화라고 이야기하는 3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가 바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촉진 역할을 해왔는데요. 사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그 진행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새로운 질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필연적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선도국가, ICT의 선도국가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앞서서 그것에 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제를 해드림에 있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바이오 산업도 결국 디지털 생태계의 일원으로 해서 국가 경제를 선도하고 우리나라 국민들 나아가서 세계로 진출을 해서 세계 바이오 산업의 선도국가로서 선도적인 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겪어온 바로 ICT 분야에서의 발전과 또 사회의 갈등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온 공과를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은 제가 보기엔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ICT 규제 산업 그리고 ICT의 혁신 산업과 전통 산업 간의 갈등은 매우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이제 저는 바이오 산업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오프라인 산업으로 또 오프라인 학계에서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드디어 디지털 경제, 큰 틀의 디지털 경제 그리고 디지털 생태계의 일원으로 변신하고 있는 그리고 변신을 추구하는 장면에서 오늘 바로 국가의 바이오 경제의 디지털 거버넌스를 논의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바이오 산업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온라인 서비스로 변신하고 계신 거죠. 온라인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온라인은 이미 20년 이상 온라인 산업에서 활약해온 분들이 있고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최근에 잘 아시는 쿠팡이라는 이커머스 회사가 미국 증시에 100조 원이 넘는 가치로 상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런 산업에서 헬스케어 또는 바이오는 얼마나 큰 역할과 가치를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면서 이제 온라인 산업의 특성이랄까 생태계랄까 그동안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고 발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배경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왜 바이오에 와서 ICT 얘기를 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시작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생태계라는 것은 이렇게 나무와 열매, 줄기, 가지, 뿌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나무를 아십니까?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혀 있는데요. 나무는 단 한 그루입니다. 한 그루에 4,000개의 포도송이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00송이가 열렸다는 2017년 이 신문의 보도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최근에 이 규제 혁신을 말씀드릴 때 규제의 생태계라는 차원도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창군에 계신 한 이 포도나무 주인이 이런 나무를 길러냈는데요. 밑에 그분의 인용 문구를 보시면 가지치기로 규제 않고 유기농 재배와 토양 관리를 했더니 이렇게 자라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생태계라는 것은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는 필요합니다만 지나친 가지치기가 바로 이 사천 송이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모두 차단하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너무 존경스러워서 제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발표 자료에 올려드렸습니다. 포도송이 하나하나 보십시오. 사천송이나 열리는데 비실비실한 게 아니라요, 탱글탱글합니다. 주먹만 합니다. 근데 가지치기를 안 하셨다니, 지금 이 나무 줄기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열려있는 이 포도송이들이 보이죠. 바로 이분이 이 나무를 키운 경영자이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지치기로 규제하지 않고 유기농 재배와 토양 관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은 보시다시피 농부이십니다. 근데 이 가지치기를 규제로 인식하고 계세요. 바로 여기에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을 갖고 싶은 겁니다. 바이오 산업에서도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가 모두 디지털 헬스케어를 합니다. 즉 이들 기업들은 우리가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식사, 음식부터 헬스케어까지. 우리 인공지능 비서를 쓰면 그 비서한테 말만 하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 라는 서비스 꿈꾸고 있죠. 우리 영화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이언맨이 자비스한테 얘기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죠.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고, 아마 2030년쯤에는 여기 계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가 자기의 전용 인공지능 비서를 두고 일상생활과 공적인 생활을 다 해결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말로 다 해결하는 거,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 영화 빅히어로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 뚱뚱한 풍선 같은 로봇이 사실은 닥터 로봇입니다. 집안에서 딱 사람들을, 가족들을 스캔해서 건강 상태를 계속 측정해주고 있는데, 마침 악당들하고 싸우는 역할에서 큰 역할도 하는 거죠. 집안에는 이제 그런 로봇을 한 개씩 두게 되는데, 기본적인 거는 가족들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훌륭한 의료 서비스, 원격 의료 서비스를 연결시켜 주는 거겠죠. 그리고 의료에 이전에 우리가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자를 조달해주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해주고, 그다음에 칼로리를 조절해주고 운동을 하게 해주는 일상적인 생활관리까지 다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7개사의 시가총액이 이미 작년 9월 달에 1경원을 넘었습니다. 1경원은 9,999조 원에 1조 원을 더하면 되더라고요. 1조 원이 이렇게 작은 숫자가 되는 그런 국면인데 불과 7개사이거든요. 우리는 한국의 ICT 인프라 세계 1위라지만 외국 기업의 놀이터가 됐다는 지적을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서비스가 외국에 점령돼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 산업, 의료 산업이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면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공급자들, 우리의 개발자들은 외국 기업들에게 종속이 돼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놀이터로 삼게 되는 것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서비스 식민지 상태가 되어가는데, 왜 그럼 이미 ICT 업계는 이미 2020년에 언론 보도에도 이런 결과를 낳아왔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측면을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바이오 산업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서 사례를 들까라고 고민도 했었습니다만 너무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실제 회사와 또 관련 당국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비판을 많이 받아온 산업은 익숙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ICT 산업 같은 거죠. 근데 아직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은 곳은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실제 실명이 거론된 분들에게 누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은 ICT 인프라에 대한 이런 비판을 들어서 예로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이따 이 발제를 해주실 우리 송승재 대표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신기술 초개인화는 이제 바로 광해 바이오 산업에도 당면 과제입니다. 옛날에 일부 기업과 학계에서 우리끼리 개발해서 실험실에서 완성을 해서 완제품을 내보내던 시절이라면, 이것은 이제 바이오의 제조업 시대인 거죠. 아시다시피 제조업 시대는 이미 지고요. 아까 세계적인 7대 대기업 7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1경원을 넘는 그 기업들은 모두 서비스 기업들입니다.
서비스 위주의 기업이고 그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제조하긴 하죠. 한데 서비스 기업이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냐면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와 함께 호흡하면서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라고 일컫는 자동차 산업마저도 테슬라라는 기업이 나타나서 베타 서비스를 내놓아요. 유저들을 베타 테스터로 삼아서 그 위험한 도로에서 자기의 서비스를 완성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지금 완전 자율주행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고, 이것을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일부 유저들에게 버전 8.2까지 FSD의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험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조업마저도 서비스 산업으로 변신시키고 있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가 바로 온라인에서 초개인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야 함은 이미 세계적 트렌드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거버넌스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가 오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반면 전통 산업이 디지털 변화를 막는 삼중 규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통 산업이 디지털 변환을 하고자 할 때 바로 그 전통 산업의 기득권자들, 법률 등으로 보호를 받는 분들, 이미 법에 의한 라이센스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자신의 인허가로 인한 시장 영역을 침범받는 것을 거부하시면서 각종 민원을 야기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택시 산업과 모빌리티 산업의 갈등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드디어 타다금지법으로 새로운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우리는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사회적 대타협이 되지 않으면 바로 그렇게 혁신 산업을 아예 못하게 해버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산업 쪽은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배경에는 전통 산업의 보호라는 것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가 새로 등장해서 지배적인 플랫폼이 되면 바로 이제 소비자 보호라든지 소상공인 보호 같은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을 쉽게 만들거든요. 다른 나라라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 만들 규제들을 우리는 불과 몇 달 안에도 입법을 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 규제가 끊임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20년 전부터 갖고 있던 데이터 규제 잘 알고 계시죠? 1999년에 입법돼서 2000년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2011년에 오프라인과 공공 쪽에도 도입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데이터 규제로 우리가 데이터 유통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데이터 활용이 극도로 저해돼서 작년에 이제 데이터 3법으로 일부 개정을 통해서 숨통을 조금 열었다는 점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세 가지 규제가 총량 초과인지 오버 도우핑인지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없이 20년 동안 규제가 심화되어 왔던 것이 바로 ICT 산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통과 혁신이 법률 전쟁을 벌여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작은 우편부터입니다. 잘 아시는 지금 카카오가 된 예전에 한메일넷, 다음보다도 더 전신이던 한메일넷이 이메일 서비스를 해서 엄청난 이용자를 모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불법 우편업이다라고 단속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음악 시장은 뭐 처절한 전쟁을 펼쳤지만 이미 디지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산업이 완성했죠. 우편은 여전히 국가 사업이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요즘에 우편 많이 안 보내실 거예요.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많이 하시고 내용 증명 보낼 때 우체국에 한번 가실 겁니다. 음악 산업은 디지털 완성입니다. 전자상거래 아직 진행 중이죠. 그런데 최근에 특정 어떤 온라인 이커머스 회사가 매물로 나오자 전통적인 대형 마트, 전국의 수많은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산업 기업들이 이를 인수하기 위해서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보니까 이 전자상거래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팡은 100조 원대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출판 개입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광고나 언론 쪽은 이미 대세가 판가름이 났죠. 온라인 광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뉴스 미디어를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소비하고 계실 겁니다. 지면으로 거의 안 보고 계시잖아요. 숙박, 에어비앤비 세계 150조 원대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물류 여객, 우버를 포함해서 여객 운송, 그리고 물류 운송이 전부 디지털 산업으로 변환되고 있죠.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 늦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이유가 전통적인 규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삼중 규제 시스템에서 전통 산업 규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이고요. 금융 쪽은 글로벌하게는 2010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제일 먼저 발달한 게 P2P 금융, 핀테크 혁명이었는데, 우리는 또 규제가 강력한 곳이 금융산업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핀테크는 11년이 된 지금도 아직 미미합니다. 규제 당국이 강하게 전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고,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쯤에서 이제 알파고 쇼크가 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법률 산업도, 자동차 산업도 모두 디지털 혁신을 중심으로 한 법률 전쟁이 진행 중이고요. 우리는 역시 우리나라에선 법률 산업의 법률 전쟁이 많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강력한 규제 때문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규제가 센 곳이고요. 글로벌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가 베타 테스팅을 막 유저를 상대로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고, 이제 의료인데, 의료가 가장 마지막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초개인화, 그리고 온라인, 그리고 신기술이 필요한 영역인데, 이 모든 인프라가 갖춰지고 다른 서비스의 발전 위에서 그때 이제 규제가 완화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2010년대 중반쯤 미국, 일본 이런 곳이 원격 의료를 허용하면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죠. 우리는 20년 전에 인성 정보가 원격 의료를 시도하다가 지금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드디어 바로 의료 또는 바이오 산업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상 결론 위주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는데요. 자, 규제가 한번 법으로 만들어지면 이것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규제를 법으로 만들면, 법률적 규제는 바로 후퇴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 우리 속어로 낄낄빠빠를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이 규제는 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빠지질 못합니다. 법률이 폐지되는 거 보셨습니까? 한번 만들어진 법은 없어지기 전까지 법이기 때문에요. 자, 공공의료금융의 클라우드 금지법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화면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결국 요점은 2006년에 이미 AWS가 출시해서 지금 세계의 가장 최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 잘 아시고 있잖아요. 우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식경제부 시절인 2010년도에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 확산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IT 비즈니스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연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떠냐? 공공 쪽은 2016년 7월 달에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해 보자라고 가이드라인을 내주셨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보도는 아직도 현장에서는 공공의 클라우드 도입 못하겠다, 책임을 질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2016년 허용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도입이 미미하고요. 시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쪽 마찬가지죠.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허용을 2018년에 허용했습니다만 17년에 규제가 완화됐고 2018년부터 허용됐습니다만, 실제로는 병원 내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할 때 인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국가가 인증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인증이 아직 나오지 않아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인증을 먼저 만들어야 돼. 아직 시행을 안 해봤는데 인증이 어떻게 먼저 나올 수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권도 역시 2018년에 클라우드 이용을 이제 확대하겠다고 허용을 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산업은 수천 개의 공급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 근데 해외는 어떤 상황이냐? 글자가 작습니다만 미국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 우리 나이파의 보고서가 나오던 시점에 클라우드 퍼스트, 영국 정부는 2011년에 공공조달 거버넌스로서 클라우드 시장을 공공부터 열어줬습니다. 시장이 생겨야 공급자가 생기고 산업이 발달하잖아요. 우리는 공공의료금융의 시장이 2010년도 후반에 와서 겨우 시작됐는데 아직도 실제로는 못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우리나라는 500대 대기업 집단이 그 기업주, 민간 기업에서는 크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시장의 가장 큰 고객들이 공공의료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클라우드 사업이 없는 겁니다. 클라우드 산업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2019년 말의 통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분야별 아이아스, 파스, 사스 다 아마존, MS, SAP, 그나마 아이아스는 우리나라에 KT, LG, U+가 있고요. 플랫폼으로도 결국 해외 기업들이 대부분 분야에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초격차의 시대에 규제가 완화되는데 2006년 아마존이 나온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걸린 거죠.
10년 동안 규제가 빠지지 못한 겁니다. 이게 법으로 규제를 만들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한 증인이고요. 의료기기 같은 데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규제가 망친 이동장치, 개인 이동장치인데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길에서 타고 다니는 거. 화면에 있는 거 잘 보시죠. 뭐 대개 이제 중국산입니다. 무슨 미 어쩌고 이런 데들인데요. 결론 요점은 뭐냐면 개인 이동장치가 우리 도로를 휩쓸고 있을 때 우리 사전 규제 바로 도로 주행 금지를 완화하는데 이건 5년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해외산이 99% 시장을 장악해서 규제를 풀었더니 이제 외국 제품들의 놀이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2015년 10월 9일에 35만 원짜리 이 퍼스널 모빌리티가 나왔습니다. 신문이 해도 너무하다. 왜? 너무 싸다는 거예요. 35만 원에 나왔습니다. 실제 저도 구매했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아요. 만약에 이걸 타다가 사람이 쓰러져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엄청난 소송에 시달리겠죠. 망하는 겁니다. 안 넘어져요. 저절로 가는 게 아닌 거죠. 다 소프트웨어 컨트롤해서 사람의 하중을, 방향을, 무게를 계산해 가지고 다 안전하게 해줍니다. 이걸 샀어요. 저도 공원에 갔습니다.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지 마, 타지 마, 집에 가. 이거 왼쪽은 저 어린이 공원이고요. 오른쪽은 한강 고수부지인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탈 곳이 없는 거죠. 즉 시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안 팔렸죠. 만들 수가 없죠. 우리나라 제조업들 막 만들려고 했을 때, 저 중국 제품을 따라서 만들려고 했을 때 많은 제품 회사들이 나왔는데 다 망했습니다. 즉 규제는 시장을 없앱니다. 그래서 드디어 왼쪽의 신문은 뭐냐면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 2020년 12월 10일 작년 12월 10일입니다. 불과 석 달 전이죠. 그런데 이미 그때 어떤 지적이 있느냐 오른쪽에 한국이 공유 서비스 강국 전동 킥보드 99%가 이웃나라 거다. 결국 규제를 5년 동안 걸려서 열었더니 시장을 송두리째 내주게 된 거죠. 그 5년 사이에 그 나라 제품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더욱 발전했죠. 왜? 전 세계 상대로 팔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못 팔았죠. 우리가 산업을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닌 거죠. 자, 금지 규제 완화까지 5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제조업이 몰락했습니다. 앞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국산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뉴노멀로 정부의 역할이 변화되는 측면을 이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언론도 많이 지적하는 제 카피들을 붙여놨습니다만 원격 의료, 여객 화물, 숙박 공유 등등의 여러 가지 혁신 산업에서 우리가 정부가 적절한 의사 결정권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기사들인데요. 인증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이 나라 표준 인증을 말씀드리면 모두 187개의 국가 인증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검색해봤습니다. 부처마다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 여가부부터 해서 아마 보건복지부도 많이 가지고 있으실 거고 또 이런 인증제가 산업 초기에는 표준을 빨리 정착시켜서 표준을 만드니까 또 빨리 산업이 발전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이라는 건 규제랑 똑같잖아요. 한번 만들어지면 역시 낄낄빠빠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변신도 잘 안 되는 거죠. 한번 규제가 형성되면 그로 인해 생태계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동을 막는 거죠. 신대기록으로 가는 걸 막는 거죠. 자, 이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인증 제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해외는 국가가 인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배상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가 도장을 찍어주는 건데 민간의 수준의 국가가 도장을 찍는 일을 잘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익숙합니다. 옛날부터 이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술이 발달하면 국가가 표준을 만들어서 인증제를 통해서 국가가 이제 산하진흥원, 연구원 이래가지고 많이 하는데요. 과거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술이 빨리 변모할 때에는 이 인증제가 상당한 규제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국가의 인증이 이제 국가의 역할의 변화가 될 시점임을 저는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ICT 쪽도 많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받은 기업이 실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인증을 샌드박스를 받지 않은 거예요. 인증은 샌드박스에 빠져 있으니까 사업을 못하는 이런 걸 직접 겪기도 했습니다. 샌드박스를 할 땐 실제 소비자의 손에 갈 때까지 이제 모든 걸림돌을 다 찾아서
규제 샌드박스에 심사를 올렸어야 되는데 놓친 거죠. 이제 다시 6개월을 공회전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우리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국민이 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들을 이렇게 직접 합니다. 막 캠핑장 정보 검색 서비스를 하세요. 오른쪽엔 대법원이 하는 종합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국가가 안 해도 되는 거죠. 데이터를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API로 데이터를 주시면 되는데 옛날에 안 주셨어요. 주라고 했더니 이제 주시는데 데이터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냥 PDF인데 읽지 못하는 PDF를 주신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민간 DB 산업이 안 나오게 해서, 만약에 이제 민간 DB 산업이 발달하면 이 서비스들은 접으셔야 될 텐데 안 나오니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민간 기업이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뉴노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으로 있는 이런 쪽에서도 특히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고 있는 82개는 역할을 좀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재검토를 해서 이제 위탁을 했던 그 원인, 원래 취지를 봐서 그때 민간 산업이나 인프라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해서 시작했었다면 이제는 이 82개나 되는 준정부기관이 과연 어떻게 역할을 바꿔야 될 것인지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플랫폼이 정부를 대신하고 있거든요. 2030년에 서울시의 자율주행은 시스템이 완벽히 도입됐을 때 교통경찰 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도 큰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호등의 좌회전 우회전만 정해주시면 돼요. 기계 투 기계로 해가지고 이제 다 알아서 다닐 때 운전기사도 없고요. 그때에는 교통산업 전체가 바뀌는 거죠. 관련한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도 많이 역할이 축소되겠죠. 이게 10년 후인데 지금부터 연구해야 될 거잖아요. ICT 산업에서 지금 불꽃 튀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올라오니까 다 예전에 20년 전에는 정보통신부만 온라인 산업이 부처였어요. 그래서 그때 정통부가 다 알아서 했는데 지금은 모든 부처가 야 온라인도 우리 이제 할 수 있어, 잘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새로운 산업에 있어 서로 법률안을 내셔서 지금 불꽃 튀기는 법률 입법 전쟁을 하고 계신데요. 죄송합니다만 뭐 깃발꽂기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플랫폼과 공정화, 이용자 보호, 데이터 기보, 데이터 뭐 상생 협력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서로 막 들어오시는데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쭉 이런 법률안들이 들어 있고요.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 얘기를 하고요. 시작되자마자 온라인 플랫폼에 폐해가 있다면서 입법을 만들어낸대요. 1년도 안 됐고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인데 벌써 폐해가 범람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입법을 하겠다. 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엄청난 미래 일자리가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를 가기 위해서 국가가 지금 정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뉴딜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 이 비마트와 같은 식료품을 새벽까지도 배달해주는 이런 인프라가 우리가 미리 있지 않았으면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을까요? 우리가 미리 준비를 잘 해놓은 분야이죠. 한데 배달에는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 두 바퀴 배달에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륜부터는 규제가 있습니다. 규제가 없으니까 잘 되잖아요. 지금 최근에 쿠팡, 뭐 하이퍼 커넥트 영상 통화에 배달의 민족 5조 원대 팔린 이런 산업들은 잘 보시면 규제가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니까 이 데이터에 관해서도 지금 벌써 이제 규제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기본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막아왔잖아요. 그걸 놔두고 데이터 산업을 진흥하려는 모든 시도는 지난 10년간 실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데이터 강국을 주창하셨었어요. 근데 데이터 거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됐잖아요. 지금 이제 가명정보 도입으로 좀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개인정보 보호는 여전히 정통망법에 99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옮겨왔지만 강력합니다. 간단히 오늘 말씀 때문에 넘어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대한민국 ICT 규제 현 주소를 말씀드리면 새롭게 떠오른 시장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선제 개입을 합니다. 법을 만들어요. 사전 규제를 법을 조기에 만듭니다. 부처 간 속도 경쟁을 하고 깃발 꽂기를 합니다.
결국 사전 규제가 미리 다 꽂히니까 민간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기술적인 규제들, 인증 같은 거, 인증제도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드니까 새로운 기술이 경쟁하기가 어려워지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관치 기술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부작용은 당연히 발생하죠. 그런 부작용이 지적되면 이게 이제 규제로 연결되고요. 미국 빅테크가 이미 초토화시켜버린 일본과 EU의 규제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뭐 옥션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토종 플랫폼들이 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를 이긴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규제를 바로 미국 빅테크에서 초토화시킨 그런 나라의 규제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의료 산업도 아마 이제 이런 규제와 정부 부처의 속성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걱정이고요. 민간 시장에서 정부가 직접 서비스하는 일, 그래서 관치 인증 산업을 양산하는 일, 그리고 전통 산업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 이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혁신 산업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혁신이 정부의 정책이라면 그 비용도 정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혁신 산업에게 사회적 대타협을 해라. 택시 라이센스 부담금을 물어라. 대당 50만 원씩 물어라 한 달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일들, 공공성이 가장 강한 서비스를 민간과 민간의 갈등 문제로 치환하고, 그리고 효과성이 없는 온라인 규제들이 참 많은데요. N번방 방지법 같은 경우 텔레그램이 문제를 야기했는데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예방 조치를 하라는 규제, 디지털 DNA를 만들어서 온라인을 정화하겠다는 이런 좀 실패가 명확한 이런 규제들로 ICT 규제가 지난 10년 동안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정부 국회 역할이 바로 오늘 거버넌스와도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ICT 분야의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말씀으로 정부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제 생각을 좀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5대 규제 샌드박스법을 통해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원칙을 법률에 천명해 두었습니다. 근데 실제 국회에서는 우선 금지, 사후는 모르겠다 이런 우선 금지 법안이 오늘도 내일도 입법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역시 규제 산업으로 규제 산업이 본질인 아무래도 시민의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이 보건의료 쪽에서는 역시 사전 규제가 강한 쪽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올라올 때에도 이와 같은 규제의 본질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EU나 일본의 규제는 그 본질을 잘 이해를 해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쪽의 거버넌스는 시장 방어적인 내지는 미국 빅테크들을 몰아내려는 경제 전쟁의 의미가 크다라는 점을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참조할 만한 곳이 없는 그런 나라라는 점,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전 허용을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 샌드박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실험을 허용하고 그 실험에 대해서 결과와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면서 불가피한 규제만 최소한으로 도입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그런 기구가 거버넌스 차원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ICT 쪽에서는 이미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뭐 탈중앙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인터넷 시대는 이 민간 기업의 코드가 법 집행을 합니다. 코드는 불법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율주행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을 겁니다. 민간 기업이 법 집행의 일부분이라는 시각으로 이 규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기업은 끊임없이 시장, 소비자, 공급자와 소통하면서 최적의 해결점을 스스로 찾아 나가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안 되니까 정부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섰던 겁니다. 인증제도 만들고 법도 강하게 만들고 형사처벌도 규제하고. 자, 그래서 이 민간 시장에서 정부가 시장의 질서 유지하는 기능을 넘어서 민간이 여러 가지 부족했던 시절에 공급자 역할을 했던 것도 이제는 후퇴하는 그런 시대라는 점, 이것이 이제 ICT 규제, ICT 산업에서
디지털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징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바이오 산업은 어떻게 이를 잘 참고해서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을지 오늘 석학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